마켓나우 2부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최근 시장 급하게 올랐다가 또 급하게 꺾였다가 다시 급하게 오르는 흐름들 좀 정신이 없으면서 이 시장을 어떻게 또 수익 낼 수 있는 장으로 변모를 해야 될지 포트폴리오 재정비 시간을 가져야 될지 많이들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낙폭 오늘 중요할 것 같고요.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더 나은 흐름은 보이고 있는데 오늘 코스닥은 장 시작한 이후에 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흐름들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힘들이 뒷심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는 여러 가지 변수에 휩싸여 있는 상황이라서 차근차근 좀 대비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살짝은 힘이 빠지는 흐름들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시장의 변수들 즉각적으로 분석을 하면서 여러분의 수익률 점검 이런 부분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또 외국인은 팔고 있는 상황인데 개인이 좀 막아주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워낙 이제 중동 에너지 이런 부분에 의존을 하다 보니까 유가가 오르게 되면 이제 유제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수익률에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어제 머니코드에서도 유가에 우리가 목을 맬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드렸습니다. 유가가 중요한 이유는 미국 시장에서도 고스란히 좀 반영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장중 낙폭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나 그래도 이제 미국 내무부 장관이 유가 안정을 위해서 모든 옵션을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하겠다라는 기자회견이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그런 발언을 했었고 장 막판 가면서 재무부 쪽에서 빠르면 5일, 그러니까 목요일입니다. 새로운 시장의 안정화 대책을 발표를 하겠다라는 등등 이런 흐름이 나오면서 낙폭을 일부 좀 축소하는 흐름들이 있으면서 장이 진행이 됐다라는 흐름인데요. 앞으로도 유가는 지속적으로 보시면서 이쪽의 변동성이 확대됐을 때 우리 시장하고도 간접적으로 연결고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장중에 뉴욕 시장 말씀드리는 건데요. 좀 낙폭이 과대했던 이유 좀 살펴보면은 바로 트럼프 행정부의 AI 칩 수출 통제 이슈. 그러니까 미국에서 나가는 AI 칩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모든 국가에 한해서 통제를 좀 하겠다라는 그 초기 약간 이제 발동이 걸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데 그 초안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AI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도 심사를 할 것이고 데이터 센터 구축하는 데도 통제를 하겠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반도체 관련주, 데이터 센터 관련주 매물이 나오는 그런 직접적인 영향력이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뭐 스토리지 관련주가 되겠죠. 샌디스크, 시게이트, 웨스턴 디지털 떨어졌고요. 장비주 같은 경우에도 하락을 했습니다. 램 리서치, TSMC 흔들리는 흐름들이 나타났는데 결국 이제 미국 시장을 보면서도 하나의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건 결국 이제 경제 펀더멘트 여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실적이 견조한 기업을 중심으로 옥석 가리게 좀 빠르게 되지 않을까. 그런 쪽으로 투자 전략을 좀 세워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지 수익률을 방어할 수 있는 전쟁 리스크 속에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하루, 1년의 미국 장이었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다음 페이지에서 만나보면 이거는 이제 오늘 금요일 시장입니다. 오늘 이제 또 장중 변동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장 마감하면 다음 주 시장은 또 슬기롭게 잘 나야 되는데 대신증권에서 좀 분석을 잘 해놨더라고요. 지금 이제 시장 같은 경우에는 펀더멘털에 조금 더 집중하면서 가야 될 때이다. 지향적 리스크에서 시장의 시선이 경제에 맞춰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표면적으로 대신증권의 분석입니다. 중동 사태 때문에 주가가 미끄러지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만 본질적으로 두 달간 우리 증시가 50% 급등했기 때문에 피로감이 많이 누적됐다. 그래서 빌미가 나오니 이렇게 한 번에 쭉 빠졌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앞으로 봤을 때 중동의 호르무즈 해협이 이제 봉쇄 이런 부분이 장기화될 수 있을지 보셔야 되고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에너지 가격 그러니까 유가와 천연가스 되겠습니다. 이 가격이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되겠다라는 것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제 투자자들은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거실 경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변수들을 둘러싸여 있는지 시선이 이동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다음 주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미국 시장에서 고용과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고용이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화됐다 있다라는 데이터가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관세 충격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걱정은 많이 했습니다만 그래도
상방 압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츰 좀 낮춰주는 물가 지표가 발표되고 있는 상황. 그래서 다음 주 이런 부분은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 쪽 양회에서 소비 진작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적인 시사점 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소비와 투자를 확대하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중국 같은 경우에도 9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요. CPI 물가 지표가 개선이 된다면 아무래도 중국 소비가 개선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수출과 소비주의 호재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 연결고리도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코스피가 많이 떨어진 흐름들이 있었고 지금 반등의 흐름들 있는 와중에 장중 변동성 우리가 단기간은 거쳐야 되는 어쩔 수 없는 과정인 상황인데 지금 실적과 밸류 매력은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같은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분위기 반전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대신증권에서는 언급했고요. 일단 주도주 하면 이제 반도체 되겠고 그리고 조선 방산 되겠고 기계, 설비 쪽 되겠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이제 업황이 좀 좋아질 수 있는 부분으로는 화학과 2차 전지 업종 이런 부분이 되겠는데요. 그런 걸 주도주라고 봤을 때 변동성을 활용해서 매수 기회로 활용해야 된다라는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중국 이슈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시클리컬이나 수출 소비재, 화장품, 레저, IT 하드웨어 이런 쪽이 되겠습니다. 근데 중국 양해 이후에 정책 기대감이 정점을 통과하면서 이런 섹터는 사실상 뭐 시클리컬하면 철강, 화학 이런 부분들, 2차 전지 이런 부분 되겠죠. 근데 이게 사실상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는 바 시나리오별로 여기 보시면 CPI 개선이 될 수 있는지 이 여부 잘 따지면서 전략적으로 가야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좀 2차선으로 나눠서 설명을 했거든요. 주도주 전략과 중국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섹터의 대표적인 흐름 차근차근 준비해 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지금 현재 시간 10시 7분 정도 지나고 있는데요. 시장 상황 보고 나서 머니코드 이어가겠습니다. 김윤주 캐스터 받아주세요. 네, 오늘도 코스피가 조금 쉬어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장중에 잠깐 5,600선을 회복하면서 오름폭을 조금 키우긴 했는데 다시금 조금 내려왔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매수 사이드카가 장 초반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코스닥이 사이드카가 발동이 되면서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다만 오름폭을 조금 줄이면서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코스닥 약 1%가량 상승 중입니다. 코스피부터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한 업종별, 종목별 흐름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코스피 시장은 전반적으로 혼조세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계속해서 리스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란 측에서 호르무즈 해협에 지나는 또 이라크 관련된 이 유조선을 타격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했습니다. WTI가 81달러 선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지난 24년 7월 이후 처음으로 80달러 선을 넘어선 WTI입니다. 이에 따라 국제 유가 급등 또 우려가 생기면서 코스피 시장이 오늘 조금 쉬어가면서 출발을 했는데 현재 시간 기준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낙폭을 다시금 조금 키웠습니다. 약 3%가량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 방산주가 오늘 다시 좀 튀어오르고 있다라는 점은 긍정적인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장 초반 강보합에서 약보합권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면서 5%가량 상승 탄력 붙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나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7.61%가량 강세입니다. LRG넥스원이 15%가량 오르면서 오늘 또 신고가를 써냈습니다. 90만 원 선까지 넘어선 LRG넥스원인데요.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90만 원 선 아래에서 움직이고는 있지만 여전히 지금 이 천공투의 수요가 탄탄한 상황 속에서 LRG넥스원의 주가에 불이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아랍에미리트 쪽에서 또 천공투의 유도미사일을 또 공급을 조기 납품해달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이란 전쟁으로 인한 이런 중동 갈등이 불거지는 가운데 계속해서 수요가 탄탄해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조기 납품에 대한 보도까지 나오면서 오늘 LRG넥스원 그리고 한일공조 같은 관련된 천공투 밸류체인 단이 전반적으로 올라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재생에너지 관련된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큰 국제유가에 대비해
자리에서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확대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발언을 했고요. 이에 따라 오늘 태양광 관련주 그리고 풍력 관련된 재생에너지 관련주들의 급등세가 눈에 띕니다. 일단 하나솔루션도 현재 시간 기준으로 9.46%가량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H3 현대 에너지솔루션 같은 종목들도 전반적으로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특징적인 종목이 삼성 SDI와 또 이 삼화페인트입니다. 삼화페인트가 삼성 SDI와 공동 개발한 반도체 소재를 SDI에 공급한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오늘 삼화페인트가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삼성 SDI도 오늘 2%가량 상승세가 붙기도 했는데 오름폭을 조금 줄이면서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0.76%가량 소폭 상승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삼성전기, 한미반도체 같은 반도체 소부장단이 장 초반 상승하며 출발을 했는데요. 하락으로 전환된 점은 조금 아쉽습니다. 삼성전기는 1%가량 하락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기판단에서 이수페타시스도 3%가량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한미반도체도 오름폭 많이 줄이면서 0.63%가량 소폭 상승에 그치고 있고요. 금융업종도 오늘 일제히 쉬어갑니다. 어제 스페이스X 상장 모멘텀 타고 미래에셋증권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오늘도 일단은 상승으로 출발을 하긴 했는데 현재 시간 약보합으로 전환이 됐고요. 미래에셋 생명 같은 종목들 어제 상한가를 터치를 했었는데 오늘은 일단 상승세를 많이 줄여가고 있다라는 점까지 체크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도 오늘 대규모 자사주 소각 계획을 밝히면서 장 초반 주목을 받았는데요. 0.71%가량 소폭 상승에 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코스피 시장 안에서는 지금 방산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오르고 있고요. 태양광, 재생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 상황도 바로 열어보시죠. 오늘 코스닥 시장은 코스피 시장보다 분위기가 더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제약바이오 업종도 장 초반 일제히 빨간불 켜면서 출발을 했는데 지금 조금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알테오젠, 삼천당 제약은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삼천당 제약은 3%가량 낙폭을 조금씩 키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ABL 바이오는 4%대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리가켄 바이오사이언스도 1.79%가량 상승 유지하고 있고요. 다만 제약바이오가 조금 힘이 빠지면서 코스닥 시장 지수 자체적으로도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된 이후 지금 조금씩 하락하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수 자체적으로는 상승폭을 켜내고 있는데요. 이 상승폭을 많이 줄여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는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장 초반 주목을 받았고요. 에코프로는 3%가량 강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도 1.33%가량 상승 중입니다.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지금 다음 주에 인터배터리 2016이 다음 주 수요일에 개막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 관련된 LNF라든지 이러한 종목들이 양극재 신기술을 또 공개하기도 하니까요. 오늘 LNF 쪽에 좀 매수세가 강하게 몰렸다라는 점까지 말씀드리면서 2차 전지주들이 장 초반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점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소부장도 전반적으로 좋은데요. HP, SP, 동진세미캠 각각 2%에서 3%가량 오르고 있고요. 원익 아이패스가 2%가량 오름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로봇 관련된 종목도 좋습니다. 로보티즈 4%가량 상승세 유지하고 있고요. 다만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오늘 2%가량 오름세에서 지금 하락으로 전환된 이후 낙폭을 조금씩 확대하고 있습니다. 3%가량 하락 중입니다. 원전 관련된 종목들은 여전히 좋은데요. BHI 8% 넘게 급등 중이고요. 우리기술도 3% 넘게 상승 중입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매수세가 조금 쏠리고 있다는 점도 특징적입니다. APR에 대한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이를 자극했고요. APR도 지금 코스피 시장 안에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고 코스닥 시장 안에서도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종목들 2%가량 상승세 붙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 안에서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일단 이란으로 인한 이 중동 갈등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는 가운데 실적이 탄탄한 종목들 위주로 종목별 장세가 연출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수도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지수가 코스피는 조금 쉬어가고요. 코스닥이 장중에 매수 사이드카까지 발동이 됐었는데요. 오름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코스피는 1% 넘게 하락하면서 5,478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장초반 5,600선까지 회복을 하면서 빨간불을 켜내기도 했는데 지금 하락으로 전환된 이후 낙폭을 조금씩 키워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0.32%가량 상승하고 있는데 상승폭을 많이 줄여가고 있고요. 1,120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조금 힘이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매매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일단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이 장 초반부터 지금까지 시장을 팔고 있고요. 어제 장 초반에는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왔는데 장 막판으로 갈수록 수급이 빠지면서 외국인이 순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오늘은 외국인 장 초반부터 순 매도로 출발을 했고요. 현재 시간 기준으로 1조 2천억 넘게 강하게 코스피 시장을 팔고 있습니다. 기관도 마찬가지로 6천억가량 팔고 있고요. 오늘 개인의 순매수가 이를 뒷받침해줍니다. 1조 8천억가량 강한 순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매매 동향도 함께 열어보시죠. 오늘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만의 순매도가 나오는데요. 개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매수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6거래일 연속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던 코스닥 시장인데 오늘은 순매도로 출발을 했고요. 현재 시간 기준으로 1,890억가량 팔고 있습니다. 개인과 기관만의 수급이 들어오는 가운데 오늘 양시장에는 개인의 수급이 특징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열어봤습니다. 네, 변동성 어떻게 해서든지 좀 잘 넘어가야 될 파고입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 좀 코스피가 힘을 잃는 이유, 당연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시총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 3에서 4% 매물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입니다. JP모건에서 삼성전자 리포트 언급을 해드리면 사실 우리나라가 뭐 이란의 그 전쟁 이슈 때문에 그런 부분에 타격을 입었지 펀더멘털 자체는 훼손된 것이 아니라고 줄기차게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 전문가 그리고 시장을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비슷한 그런 입장이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펀더멘털이 훼손된 것은 아닌데 이런 부분 메모리, HBM 그리고 파운드리 이런 비즈니스와 더불어서 정책, 이게 흔들리는지 앞으로 보셔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면 펀더멘털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 공포에 의해서 던진 그런 매물, 얼마만큼 다시 되돌리느냐, 그 반등의 타이밍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언급해 볼 필요가 있어서 오늘 첫 스타트를 이걸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JP모건에서는 삼성전자 목표주가 24만 원으로 유지하면서 비중 확대 전략 유지를 했고요. 세 가지 비즈니스 메모리부터 살펴보면 워낙 메모리 쪽은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27년까지 수급 굉장히 타이트하게 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기업용 저장 장치에 대한 뭐랄까요 부족도 심화되는 현상 이어지고 있다라고 언급을 한 거고요. 그 반도체 공장 있잖아요. 평택 그 부분에서 공간이 부족한데 공장을 증설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기술을 전환하면서 공급을 성장시키는 전략 이걸로 지금 제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평택 반도체 5 공장 같은 경우에도 착공을 시작을 했는데 가동까지는 약 3년이 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생산 물량이 드라마틱하게 나타나지 않는 바 그러면 그 제한된 공간에서 만들어지는 메모리 제품 같은 경우에 가격 경쟁력의 우위는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게 JP모건의 시각입니다. 자, 두 번째는 HBM에 대한 비즈니스인데 당초는 HBM3 이 가격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낮아지지 않을 것인가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작년보다는 추가적으로 오를 가능성, 그 예상을 좀 뒤엎고 이런 흐름들이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HBM4 같은 경우에도 퀄 테스트 성공적으로 한 이후에 파운드리 턴키 전략이라고 해서 AI 칩 그리고 파운드리 한꺼번에 묶어서 하는 그런 전략적으로 차별화를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여졌습니다. HBM 매출 3배 확대 전략 그러면서 점유율 30%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런 부분도 언급했는데요. 두 번째 HBM의 비즈니스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파운드리입니다. 파운드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 기사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 상황인데 뭐 테일러 공장 장비 반입이 시작했다라고 JP모건에서는 언급을 하면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가동할 것이다. 그 닻을 올릴 것이다. 라고 변함없이 설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모멘텀입니다. 그런데 상반기 말까지 배당이나 그리고 자사주 관련 그런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 언급이 됐거든요. 이런 부분이 문제가 없다면 전반적으로 전문가들의 중론은 계속적으로 추가 상승에 대한 의지를 가질 것이다라고 언급됐는데 여러분도 객관적으로 잘 따져보시면서 펀더멘털 이상 무인지 확인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 요인에 대해서 점검을 해드렸습니다. 보시고요.
한화 비전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증권에서 아침에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기존의 목표주가 9만 원이었는데요. 12만 원까지 올려잡았더라고요. 그러면서 반도체 업종의 탑픽이라고 골랐습니다. 사실 최근 이란 전쟁 이슈가 터진 이후에 국내 증권사의 그 리포트 수가 좀 줄기는 했습니다. 그 안에서도 우리가 꼭 봐야 할, 그리고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야 할, 그리고 오늘 장중에 변화가 좀 있는 그런 종목들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 잘 들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일단 그런 의미에서 한화비전과 그 다음 페이지에서 만나볼 수 있는 원익 Q&C를 준비했다는 말씀드리면서 하나비전은 연결 영업이익 보면요. 4분기에 굉장히 괜찮은 실적을 냈잖아요.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에도 4,917억 원, 그러니까 1년 사이에 110% 이상 성장할 가능성, 그러니까 실적이 굉장히 업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종목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키움증권에서 데이터로 연결을 해놨고, 대표적으로 세 가지 모멘텀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SK 하이닉스양 TC 본더 수주가 늘 가능성을 언급을 했는데, TC 본더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뭐 칩 같은 거나 이제 기판 이런 거를 쫙 잘 붙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 내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수주가 이제 본격화되면서 2분기부터는 실적이 굉장히 상향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키움증권에서는 언급을 했습니다. 중요하고요. 그리고 고객사, 그러니까 신규 고객사 쪽에서 매출 확대에 기여를 할 것이다, 그런 가능성을 두 번째 모멘텀으로 제시를 했는데, 두 번째는 이제 대만과 중국 고객 되겠습니다. 이쪽에서 매출이 다변화되면서 긍정적인 고객사 다변화 전략이 먹힐 것이다라는 가능성을 두 번째 모멘텀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2세대 HCB라고 앞서서 TC 본더, 이게 TCB거든요. 요 얘기를 해드렸는데 HCB 좀 비슷하죠. 요 부분을 보면 TC 본더의 차세대 기술로 만든 장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2세대 HCB 장비 같은 경우에 국내 HBM 생산 업체에 들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공급으로 되는데 앞으로 HBM 16단 공정 딱 들어도 이제 최신 공정 이런 느낌이 드는데, 거기 핵심 공급사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이렇게 언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비전 같은 경우에는 TC 본더, SK 하이닉스양, 그리고 두 번째 대만, 중국, 중화권 고객사 다변화, 세 번째 ACB 장비의 매출 확대 기여도 증가, 이렇게 대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이라고 했습니다. 목표주가 12만 원 올린 이유에 대해서도 여러분 차근차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원익 Q&C, 방송을 이제 시작할 때 Q를 주잖아요. 근데 여기도 제목을 이렇게 붙여본 게 이제 더 뛸 가능성이 있다라는 언급들 나오고 있고요. 신한투자증권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목표주가 50% 올린 거거든요. 45,000원 윗상단 좀 확인해 보시고요. IT 소부장 섹터의 최선호주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4분기 영업이 굉장히 의미 있게 나왔는데 184억 원 흑자 전환했고요. 추정치 85%, 여기 신한투자증권의 추정치 대비해서 85% 잘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쿼츠, 그러니까 웨이퍼를 담는 그릇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정, 씻겨 내려가는 거, 씻는 거, 그리고 세라믹 이런 부분. 그러니까 반도체 소재, 그리고 핵심 부품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 제품 판매가 확대가 되기 때문에 4분기 영업이익이 긍정적이었다라는 부분 얘기했고요. 그리고 원익 Q&C 같은 경우에는 4회사의 이익 모멘텀을 좀 강한 모멘텀으로 보더라고요. 근데 여기가 자회사 영업이익이 50억 원인데 추정치 추가 상향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거든요. 그런데 사실 자회사가 3분기에는 영업이익이 나지 않았습니다. 손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50억 원 나왔고 또 시장 추정치도 10억 원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훨씬 이쪽에서 잘해줬기 때문에 앞으로도 자회사에서 추가적으로 실적이 더 잘 나온다면 전체 실적을 끌어올릴 수 있는 동력, 확실한 동력이 되겠다, 이런 논리를 펼쳤습니다. 올해 IT 업황이 좋았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면 반도체 성장에 대한 가속도가 붙을 그런 구간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반도체 업황이 좋다 보니까 그 밑단에 있는 밸류체인단들, 소재, 부품 이런 섹터, 밸류 재평가 구간에 진입할 것이다라는 가능성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신한투자증권에서는 45,000원으로 올렸고, 또 어떤 증권사에서
어떤 증권사에서 올렸을까 궁금해서 보니까 오늘 아침에 유한타증권도 원익 QNC를 분석을 했는데 역시나 목표 주가를 올렸습니다. 41,000원으로 올려잡았으니까 이 부분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뭐 국제유가 얘기하고 뭐 정유주 이런 부분 상대적으로 탄력적으로 오르고 최근 S-오일도 많이 언급이 됐는데요. 일단 한국투자증권에서는 S-오일이 조금 더 갈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수급적으로 분석을 했더라고요. 좀 의미가 있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일단 S-오일 목표 주가 15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는데 최근 또 이런 중동 이슈가 터지고 오른 흐름들이 있어서 이런 목표 주가 상단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가 오르고 정제 마진 좋아서 이게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연결짓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제 마진 같은 경우에는 제품가에서 원가 빼고 정제 뭐 비용 빼고 이러면 정제 마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목표 주가 올린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올해와 내년의 영업이익 추정치를 상향 조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고 워낙 3월 정제 마진 초강세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 그런 와중이죠. 그런데 이 부분 보시면 올해 영업이익이 3조가 넘어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때 2022년도였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했을 때 그때 나온 규모와 좀 비슷할 것이다. 이렇게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예측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정유 수급. 시장에서는 수급과 공급 이슈 굉장히 가격에서도 중요한 결정적인 영향이 되는데 정유 수급이 타이트할 것으로 보이니까 지속적으로 좋을 것이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미국과 중국 대표적으로 써놨더라고요. 미국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국의 정유 업체들이 워낙 이제 그 에너지 관련해서는 최대 생산국이지 않습니까, 미국이. 근데 15년 만에 셰일 오일 생산량을 감소시킬 것이다라는 예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일 생산량을 감소시킨다.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느낌 오실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쪽으로 정유 제품을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하는 국가 중에 하나인데 여기도 정책적으로 변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시면 일단 휘발유와 경유 수출을 중단하라라는 명령이 나왔습니다. 올해 글로벌 정유 수요 예상치를 좀 상회할 것이다라고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 와중에 작년에 사실 중국 쪽에서 석유, 천연가스, 그리고 석탄 이런 수입량이나 그리고 화석연료 생산량이 아주 최대였습니다. 그런데 원유 수입량은 늘리는 와중에 정유 제품 수출은 안 하고 있거든요. 이 말인즉슨 중국 쪽에서 석유 비축량을 늘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와중에 이란과 이스라엘의 그 전쟁 이슈가 터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수급적인 부분에서 원유의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좀 상당하구나라고 느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는 일정 부분 반사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고 S-오일 그런 부분에서 에너지 수급단에서 긍정적인 변화 이런 부분이 도출되면서 목표주가 올린 이유가 이쪽에도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글로벌 전반적으로 에너지 공급망에 대한 변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골라봤습니다. 여러분도 잘 접목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코스피가 하루에 10% 떨어졌다가 10% 올랐다가 변동성 때문에 어질어질할 정도인데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은행주는 상대적으로 변동폭은 적었다라는 점에서 하나증권은 출발을 했습니다. 은행주 매수 구간이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사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금리 오르면 님이라고 해서 순이자 마진 은행주에게는 긍정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오를 때 은행주는 수혜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섹터인데 국채금리 급등하면서 은행주가 상대적으로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럴 만도 한 것이 상거래 말에 10년물 국채금리가 오른 흐름들이 있었거든요. 큰 폭으로. 이런 흐름들 받아가고 있는 거고 워낙 우리나라에서는 중동 원유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와중에 기대 인플레이션율 올라갈 수 있고요. 기대 인플레이션율 올라간다는 게 금리 올라가는 그런 요소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반도체가 강하기 때문에 성장률 개선에 대한 기대도 함께 맞물려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설 연휴 이전에 그동안 은행주가 가파르게 올라서 외국인이 대거 매도를 쳤거든요. 그런데 은행주의 외국인 매수 전환에 대한 신호가 포착이 됐다고 합니다. 순매수 전환하면서 워낙 좀 떨어진 흐름들이 있었기 때문에 밸류 부담은 또 낮아졌고 외국인 매수는 들어오고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PBR이 0.66배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대 배당 수익률이 높아지는 효과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자사주 매입 소각, 주주 환원 정책이 약간
약간 시그널이 변하고 있는 게 배당 확대 기조로 변하고 있거든요. 자사주 매입 소각에서 배당 확대로 그런 부분에서 추가적인 배당 수익률 이런 부분도 얹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하나증권 지금 상대적으로 덜 흔들렸던 은행주 매수 기회 포착이라고 하는 이유 여러분도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네, APR의 시간이다라는 얘기 오늘 좀 해드리는데 왜 해드리냐라고 봤더니 미래에셋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45만 원까지 올려잡았더라고요. 근데 국내 증권사에서 APR 목표 주가 45만 원으로 올려잡은 거 거의 최상단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매 분기마다 드라마틱한 실적 데이터를 내고 있음에도 어떻게 보면 주가가 굉장히 밋밋하게 갔던 게 APR이었고 그래서 APR 주주분들도 약간 고심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워낙 시장 기대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높아진 기대치를 웃도는 성적을 내는 건 사실 인생을 살면서 참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APR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실적, 높아진 기대치를 그걸 뛰어넘는 거. 그래서 이제 주가가 밋밋한 흐름들이 있었고요. 그동안 이제 미국 매출 굉장히 절대적으로 올랐죠. 37%니까. 그리고 온라인 비중도 90%나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에셋이 APR의 목표 주가를 45만 원으로 올려잡은 이유가 있으니 바로 지역과 채널 이슈가 있습니다. 지역의 이슈는 신성장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 시장입니다. 그 부분부터 말씀드리면요. 유럽 온라인 700억 원 가정을 했고 지역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채널로 봤을 때는 미국 오프라인 쪽이거든요. 그 미국 오프라인 쪽의 가격을 1,500억 원으로 가정하고 이렇게 전략적으로 셈을 해보면 올해 매출액이 2조 3천억 원 정도 추산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거는 1년 사이에 50% 정도 성장률을 계산했을 때 이런 계산이 나오거든요. 앞으로 유럽 그러니까 지역에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영국 아마존에서만 어떻게 보면 운영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 워낙 잘 되다 보니까 특별하게 마케팅비를 세게 쓰지 않아도 입소문이 나 있으니 앞으로 추가적인 효과는 더 커질 거라고 봤습니다. 그게 지역적으로는 유럽 시장이고요. 두 번째 채널적으로 봤을 땐 미국 오프라인 되겠습니다. 4분기에 240억 원 매출 좀 올렸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증권사에서는 긍정적으로 앞으로 추가적으로 이쪽에서 먹을거리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바 유럽 온라인 성장 매출 그리고 미국 오프라인 이쪽에서 먹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연간으로 1,000억 원 도달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했거든요. 오프라인 쪽. 그래서 올해 매출에 이쪽으로 가셔야 될 수 있을지 보시고요. 이런 성장 동력 때문에 목표 주가를 45만 원으로 미래에셋증권이 올렸다라는 전략도 여러분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APR의 시간이 올 수 있을지 눈여겨보게 되네요.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봐야 될지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보면은 매수 사이드카가 코스닥에 장 초반에 나왔던 것처럼 코스피 대비해서는 중소형주가 조금 더 나은 그런 분위기거든요. 오늘 이난희 이데일리 온 파트너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이제 변동성의 파고를 넘어서 금요일 시장까지 왔습니다. 파트너님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 시장이요? 네. 네. 그 앵커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우리 시장이 이제 좀 파도를 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수가 내려가면은 좀 약간 핵지성 종목인 뭐 전쟁 관련한 종목 오늘은 지금 한일 단조를 필두로 해서 방산 그죠? 그 전에는 LIG 넥스원이라든지 뭐 현대로템이라든지 뭐 이렇게 좀 굵직한 종목이 움직였다면 오늘은 좀 가벼운 한일 단조나 퍼스텍, 빅텍 이런 것들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는 조금 약간 마무리 단계 그리고 지금 유가가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유가 관련한 종목들이 어떤 파동이 나오고 난 이후에 어떤 위치를 딱 잡지 못한다라는 거는 조금 여러분들께서 좀 단발성으로 보셔야 되고요. 사실 이 전쟁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전쟁이 계속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은 어느 라인에서 마무리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생각한다면은 오히려 그죠 여러분들께서 이 전쟁이 마무리되고 나면은 이 시장이 급등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모멘텀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장에서 지금 오늘 보면은 개인들이 상당히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거의 뭐 한 2조 가까이 막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저는 이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시장에서는 유동성 장세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지금 뭐 대기하고 있는 자금들이 100조가 넘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런 자금들이 금방 하루아침에 이렇게 빠져나가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요럴 때는 시장이 그죠? 물론 이제 그 개별적으로 뭐 전쟁 관련한 종목들은 그날 트레이딩을 하는 방법을 찾으셔야 되고 뭐 오버나이트 하거나 이런 거는 조금 여러분들께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오히려 이럴 때 좀 시장을 지금까지 주축으로 이뤄왔던 뭐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뭐 현대차, SK 하이닉스나 그죠? 이런 종목들 지금 보면은 또 코스닥에도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에코프로라든지 오늘은 지금 보면은 인터배터리 관련해서 다음 주 그죠? 그래서 뭐 사마페인트 상한가 치고 지금 CIS, 뭐 한농화성 이렇게 배터리 종목들로 로봇과 함께 이렇게 움직이는 흐름들은 뭐냐면 여전히 테마가 죽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테마가 살아있다라는 건 뭐냐면 죽은 시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테마가 없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가 그 이틀 전에 그죠? 시장이 폭락할 때 어떤 종목도 움직이지 않고 그 단지 그 유가라든지 이런 종목만 움직일 때는 여러분들께서 조금 시장을 보는 관점이 다르지만 지금은 뭐냐면 이제 이미 전쟁이라는 거는 시작이 됐고 지금 우리가 전쟁의 종결을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크게 포커스를 여러분들께서 맞춰가지고 종목을 선택하는 그런 방법을 찾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저 뭐 금요일이고 뭐 이렇지만 이 방산주라든지 유가 관련한 이런 종목들을 약간 좀 보수적으로 보시면서 그죠? 또 뭐 호르무즈 해역과 관련된 해운주라든지 이런 것들도 보수적으로 보시면서 이 전쟁이 또 주말에는 지난주 토요일 날은 어떻겠습니까? 트럼프가 그저 전쟁을 선언하는 이런 부분들이었지만 또 이번 주 토요일 날은 또 역으로 그죠 어떤 또 새로운 모멘텀이 형성될 수가 있거든요. 이 전쟁을 하고 있는 속에서도 계속 어떤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냐면 협상은 진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한켠에서 또 새로운 어떤 모멘텀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차분하게 지금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을 뭐 함부로 매도를 한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이 주가라는 거는 탄력을 받을 때는 조그만한 거에도 지금 너무나 감해도기 때문에 바로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너무 불편해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보시면서 한 주 마무리하는 그런 전략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다음 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주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도 잘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난희 이데일리 온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나의 계좌 분위기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 저희가 도움드리겠습니다. 다음 코너에 수익률 반전의 기회 모색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잠시만요. 국제유가가 80달러를 돌파하면서 뉴욕 증시가 일제히 하락했다. 5일 뉴욕 증권 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1.61% 하락했고 S&P 500은 0.56%, 나스닥 100은 0.26% 떨어졌다. 공포지수 VX도 11% 급등하며 23선을 넘어섰다. 중동 전쟁 긴장이 다시 고조된 영향이다. 이란이 유조선을 공격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원유 공급 차질 우려가 커졌다. WTI는 하루 만에 8.5% 급등하며 배럴당 81달러를 넘어섰고 브렌트유도 85달러대까지 상승했다. 유가 급등은 채권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미 국채 금리가 상승했고 증시는 장중 낙폭을 빠르게 확대했다. 다우지수는 유가가 80달러를 넘는 순간 장중 약 1000포인트 가까이 급락하기도 했다. 애플과 알파벳 등 빅테크도 하락세를 보였다. 시장은 7일 발표되는 미국 고용지표에 촉각을 곤두쓰고 있다.
네, 항상 투자를 하다 보면 위기도 있고 기회도 있기 마련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방법, 흔들리는 전쟁 리스크 돌파구가 있을지에 대해서 전격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김재승 현대차증권 연구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잘 오셨고요.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평소 그 주시장을 잘 보시면서 그 전반적인 그런 흐름을 잘 봐주시는 분으로 알려져 있어서 오늘 좀 믿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중동 전제 리스크가 좀 상당합니다. 저가 매수에 대한 여력 얼마만큼 좀 나올 수 있을지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저는 1차 기회, 2차 기회 두 번 나눠서 보고 있는데 1차 기회는 끝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1차 기회가 무엇인가를 봤을 때 네. 결국에 다른 아시아 국가 대비했을 때 우리가 더 많이 빠졌던 부분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난 수요일까지 이제 대만과 일본 증시는 한 9% 정도 빠졌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증시 19% 정도 빠졌었고 저는 이 10% 정도 포인트 정도는 너무 과도하게 한국 증시가 빠졌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봤었고 그것이 어제 많이 되돌림이 되면서 많이 그 부분은 사라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추가적인 저가 매수 기회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렇게 중동 이벤트 같이 이제 경제 펀더멘탈에는 영향이 없지만 어떻게 보면 단기 이벤트, 전쟁이라는 이벤트로 인해서 빠지는 부분들은 과거 중동 리스크들을 분석해 보면 한 4주 그러니까 한 달 정도가 있으면 보통 전 고점 수준까지 회복될 수 있고 추가적으로 3개월 정도 지나면 이제 플러스 10%까지 갈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다. 결국에는 경기에는 영향을 안 미친다는 전제 하에서 이런 단기 리스크들은 어떻게 보면 조정 시그널로 작용은 할 수 있지만 금방 복구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도 지금 전 고점 수준까지 한 10% 이상 아직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단기 이벤트가 사라지면서 전 고점을 회복한다고 가정한다면 저는 추가적으로 한 10% 정도까지는 더 갈 수 있는 룸이 존재하지 않을까, 저가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우리나라가 좀 많이 빠졌다라고 느끼셨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다음 주 같은 경우에도 이게 증권사의 리포트 보니까 시장의 투자자들이 펀더멘털을 이제 봐야 되는 때이다라는 얘기하는데 정확히도 그런 부분을 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과거 학습 효과를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뭐 중동의 리스크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랬을 때 앞서서 이제 회복에 대한 그런 룸을 좀 말씀해 주셨지만 과거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지금 경기 상승 사이클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런 국면 비슷한 국면에서 어느 정도 떨어졌었는지 그 데이터가 좀 궁금하거든요. 보통 이렇게 경기가 좋은 상황에서 네네. 빠진다면 한 15%에서 20% 15%, 정도까지는 네. 빠질 수 있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면 50%, 70%까지 IMF 때는 빠진 그런 경향도 있었지만요.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사실 경기가 이렇게 펀더멘탈이 받쳐주는 상황에서 이제 하락장 같은 경우는 한 15%, 20% 정도 빠질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두시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기가 좋다고 해서 기업들이 돈을 잘 번다고 해서 장이 안 빠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20%까지는 단기적으로 언제나 조정은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것이 지난 수요일까지 받았던 20%가 왔기 때문에 저도 강하게 저가 매수 기회다 이렇게 주변에 콜을 했었던 거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이것이 뭐 중동 리스크가 해소됐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20% 정도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어떻게 보면 빠질 수 있는 양이 거의 맥스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부터 더 빠지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봤었고 그렇기 때문에 강하게 콜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쟁 리스크 같은 경우에 우리 이제 신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응의 영역인데 그래도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장중 변동성 단기적으로 있을 수 있지만 추가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는 만큼 지금 저가 매수로 활용하는 게 지금 구간에서는 또 유효한 거죠. 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이제 저가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것 같은데 사실 또 전쟁이라는 것이 워낙 강렬하면 강렬할수록 네. 물론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좀 다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강렬하면 강렬할수록 또 서로 이런 화해, 소위 말하는 휴전에 대한 생각은 또 많아지거든요. 그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특히 중동 같은 경우는 너무 체급이 안 맞아요. 미국과 이란 이런 그렇죠. 체급이 안 맞는 국가 두 국가의 싸움이기 때문에 사실 오래 가기는 쉽지 않다. 서로 오래 가기는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이란이 지금 하는 행동들도 대부분 드론에 대한 공격, 어떻게 보면 비대칭 전력을 이용한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1대1로 승부가 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란이 계속 끌고 갈 수도 없는 환경이고 네. 미국 같은 경우도 끌고 가기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하자면 이것이 단기적인 이벤트로 끝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전망하기 쉽지 않습니다만 단기적인 이벤트로 끝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저가 매수의 기회로 꼭 삼는 것이 맞지 않을까. 과거 사례들도 봐도 그렇게 보고 있었고요.
네, 그 트럼프 행정부나 그리고 뭐 이란이나 장기화되는 게 양쪽에서는 다 쉽지 않은 상황. 그렇기 때문에 협상을 빨리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협상을 하려면 경쟁력 우위에 좀 있어야 되니까 그때 뭐 총성이 오고 가거나 아니면은 뭐 기분을 좀 건들거나 그런 부분에서 이제 단기적인 변동성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인 틀을 좀 이해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좀 들렸습니다. 네, 중요한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신 거고요. 이런 와중에 우리는 투자는 멈춰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AI 투자가 거의 핵심이라고 보여지는데 최근 옥석가락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언급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소프트웨어 업종 간밤에 좀 올랐나요? 네, 올라긴 했습니다만 네, 리스크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했습니다. 사실 뭐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그런 리스크들 당장 뭐 해결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결국 AI가 너무 파괴적이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업체들을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거기서 발생했던 우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사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문제가 없다. 이거를 증명해야 되는데 사실 이건 증명하기가 단기적으로는 쉽지 않다는 거죠. 물론 네. 소프트웨어 업체들도 AI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렇지만 만들어내겠지만 그걸 당장 의혹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AI에 대한 파괴론에 대한 의혹을 해결하기에는 당장의 시간은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AI 버블론에, 그러니까 파괴론에 대해서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변동성 되게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 좋아질 수 있을까를 봤을 때 저는 또 반대로 증시의 불안감은 결국에 지금 기존 업체들은 대부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혜를 보고 있는 AI 업체들 대부분 상장이 안 되어 있잖아요. 오픈 AI도 상장 안 되어 있고 엔트로픽도 안 되어 있고 그런 상장되지 않은 기업들이 너무 밖에 비상장 주식으로 많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들이 들어온다면 저는 오히려 증시가 또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 피해 보는 업체들은 대부분 이제 상장되어 있지만 수혜를 보는 AI 기업들은 비상장인 상황에서 미국 증시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국면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 비상장의 어떤 기업들이 다시 상장사로 되면서 특히 올해 뭐 엔트로픽도 그렇고 오픈 AI도 그렇고 상장을 노린다는 얘기가 있으니까요. 그런 관점에서 들어온다면 시장에서는 그 주식을 사면 되는 거죠, 이제는. 네. 그때부터 좀 미국 증시, 특히 미국의 어떻게 보면 AI 소프트웨어 기업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올라가다 보면 다시 또 미국 증시도 한 번 더 리레이팅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AI 파괴적 능력 안에서 기업의 수익화 논란이 좀 거세지고 있다. 그 당시 흐름을 잘 분석한 리포트도 제가 인상 깊게 봤는데 앞으로도 그런 지점이 있으면 저희 마켓나우 2부에 좀 출연해서 일러주세요. 예. 네. 그리고 지금 가장 큰 우리나라의 변수는 또 유가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결정적인 키를 쥐고 있는데 그럼 연준의 완화적인 통화 스탠스에 브레이크를 걸까?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맞습니다. 그게 가장 저도 우려하는 부분이고요. 네. 가장 우리가 강세장의 근거가 되었던 게 총 3가지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코스피 강세장의 근거는 총 3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잘 아는 것처럼 AI가 이제 메모리 반도체의 수혜를 많이 받는다라고 보고 있었고 두 번째 같은 경우가 연준을 중심으로 한 기준금리 인하, 이로 인한 달러화 약세 그리고 글로벌 유동성 공급 이 두 번째였고 세 번째가 이재명 정부의 이제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 이 3가지를 본다면 세 번째 거는 뭐 크게 변함이 없죠. 첫 번째 것도 저도 단기적으로는 변화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 근거 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인 연준의 유동성 공급이 만약에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이런 물가 상승으로 인해 중단된다면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최근 들어서 계속 리포트가 나오는 것들이 네. 유가가 90불 이상으로 그러니까 WTI든 브렌트유든 90불 이상으로 높아진다면 그것이 미국의 물가에는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이게 보고서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종합하자면 사실 이런 가장 중요한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을 망치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시장에서는 이 리스크를 크게 반영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쟁이 단기적으로 진행될 거라고는 일단 보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연준이 올해 2차례 인하를 할 거라고 전망을 이미 잘 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뭐 케빈 허시가 이제 연준 의장이 되면 더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니까요. 그런 것들을 종합하자면 사실 뭐 연준이 2차례 인하를 지금 시장은 다들 반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2차례가 아니라 한 차례 또는 인하를 못하는 상황으로 간다면 시장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일단 시장 전체의 메인 시나리오라고 보고는 있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는 연준이
그러니까 전쟁이 단기로 끝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 2차례 정도 올해 이런 거에 대한 변화가 없을 거라고는 일단 시장은 생각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현재 장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만약에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2차례 안 된다면 좀 충격이 있을 수는 있다 정도로 보고 있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전쟁이라는 악재를 맞닥뜨리다 보니까 국가에서 증시 안정화 대책을 조속히 집행하겠다, 신속히 집행하겠다라는 의지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정책적으로 큰일이 좀 났을 때 쿠션 역할을 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번 주 워낙 급등락이 심했던 변동성 큰 우리 증시에서 많은 것들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투자자분들이. 이왕 나오신 김에 앞으로 이제 다음 주도 준비해야 되고 어떤 전략으로 임해야 될지 궁금한데 인사이트를 좀 주시죠. 네네. 사실 뭐 전쟁이라는 것을 예측할 네. 수 있는 부분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전쟁이라는 것은 그만큼 예측이 어렵고 또 감정적인 부분들도 많다 보니까 그것이 뭐 예측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데 그런 관점에서 첫 번째로 전쟁에 영향이 없는 것이 뭐가 있을까? 저는 사실 반도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반도체는 사실 AI 투자 글로벌 AI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 반도체 수혜 이런 것들은 사실 이런 전쟁과는 무관한 이벤트이기 때문에 오히려 꼭 가져가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특히 최근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저가 매수의 기회를 삼아야 되지 않을까. 오히려 경기 민감중 같은 경우들은 뭐 약간 영향을 받을 수 있죠. 하지만 반도체는 아예 AI 그런 투자 경쟁에서 지금 수혜를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계속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두 번째로 봤을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런 최근 전쟁 양상을 보면 2010년대 이후로 확실히 전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2020년대면 더 그렇고요. 결국에 트럼프의 새로운 지정학적 그런 세계 그런 룰 하에서는 전쟁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약간 일상적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방산주를 꼭 가져가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특히 재밌는 점이 방산주와 반도체주 뭐 약간 상관계수가 낮습니다. 그것이 뭘 의미하냐? 서로 따로 움직인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보완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예. 방산주와 반도체주는 서로 보완이 가능한 자산 배분 관점에서 보완이 가능하기 때문에 방산주도 꼭 가져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기본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로 보고 있고 전쟁에 대한 양상을 보고 베팅하시는 거는 조금 리스크할 수도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런 반도체주, 방산주는 꾸준하게 갈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반도체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항상 흔들림 없는 그 투자의 선택지인 듯해요. 그게 첫 번째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힘의 질서 이런 부분 세계 패권 경쟁이 조금 더 앞으로도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면서 방산주 이런 부분을 신경 써야 되는데 또 재미있는 전략이 이 반도체와 그리고 이제 방산 같은 경우는 서로의 리스크를 해지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짝꿍으로 가져가는 게 유리하겠네요. 그런 부분으로 자산 배분 전략 말씀해 주셨으니까 꼭 참고해서 전략 세워서 3월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킬 수 있는 부분 여러분 모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처음 나와주셨는데 앞으로도 종종 나와주시면서 의미 있는 전략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네. 오늘 함께해 주신 분 김재승 현대자증권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중동 전쟁 여파로 기름값이 급등하자 정부가 가격 통제 카드까지 꺼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임시 국무회의에서 유류 공급에 차질이 없는데 가격이 급등했다며 휘발유와 경유에 최고 가격 지정제 검토를 지시했다. 최고 가격제는 정부가 판매 가격 상한선을 정하는 강력한 시장 개입 조치다. 실제 시행될 경우 1970년대 오일 쇼크 이후 50여 년 만에 부활이다. 현재 서울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1,889원으로 중동 사태 직전보다 6일 만에 7.7% 상승했다. 경유는 같은 기간 13.7% 급등했다. 정부는 일부 주유소가 위기 상황을 이용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매점 매석과 담합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동 전쟁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에 대비해 100조 원 규모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신속 집행하고 해운 수출 기업에 대한 정책 금융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트렌드를 보면 돈이 보인다. 안녕하세요. 마켓나우 트렌드 속으로 김수현입니다. 어제 스페이스X 관련주가 다시금 상승세를 보이면서 우주항공 섹터가 다시 시장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스페이스X 얘기 나올 때마다 항상 등장하는 키워드가 하나 있죠. 바로 재사용 로켓입니다. 지금 글로벌 우주산업의 핵심 경쟁은 탐사가 아닌 경제 패권 경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지구 상공의 약 160km에서 2000km 사이 이른바 저궤도 우주 공간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앞으로 우주 산업에 돈이 몰릴 핵심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비용입니다. 로켓을 한 번 발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발사체 하나를 만드는데 수백억 원이 들어가고요. 또 발사 실패라도 하면 그 비용이 그대로 손실로 이어집니다. 과거에는 로켓을 한 번 쏘고 나면 그대로 버리는 구조였기 때문에 발사 비용이 매우 높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서 바로 등장한 개념이 재사용 발사체입니다. 말 그대로 로켓을 쏘아 올린 뒤 다시 회수해서 여러 번 사용하는 방식인데요. 매번 새로운 발사체를 제작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발사 단가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은 물론 중국, 유럽까지 모두 재사용 로켓 개발에 뛰어들며 기술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 이 시장에서 가장 앞서 있는 기업은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인데요. 스페이스X는 이미 로켓 재사용 기술을 상용화하면서 우주 산업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최근에는 동일한 로켓을 회수한 뒤 무려 33번이나 재발사하는 데 성공했는데 앞으로는 재사용 횟수를 40회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도 세우고 있습니다. 로켓을 비행기처럼 반복 사용하겠다는 개념이 현실화되고 있는 셈인데요. 중국도 빠르게 따라붙고 있습니다. 중국은 시험용 로켓을 활용해 고도 약 10km 수준에서 수직 이착륙 시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재사용 엔진의 다중 재점화 기술, 귀환 유도 제어 기술 등 핵심 기술들이 함께 검증됐는데요. 정부 주도 프로젝트와 민간 스타트업이 동시에 기술 개발에 뛰어들면서 속도를 빠르게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로켓은 실제로 어떻게 재사용될까요? 대표적인 사례가 스페이스X의 펠컨 9 로켓입니다. 펠컨 9은 크게 1단 로켓, 2단 로켓, 그리고 위성을 보호하는 덮개 역할을 하는 페어링으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 가장 핵심은 1단 로켓인데요. 발사 직후에 가장 강력한 추진력을 내며 로켓을 우주로 밀어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임무를 마친 뒤에는 바다나 지상으로 다시 내려와서 착륙을 하고 점검과 정비 과정을 거쳐 다시 발사에 사용됩니다. 반면 2단 로켓은 위성을 실제 궤도에 올려놓는 역할을 한 뒤 대기권에서 소각되는 일회용 구조입니다. 즉 전체 로켓을 모두 재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핵심 부품만 재활용하는 구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방식 덕분에 우주 발사 비용은 빠르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주 발사가 국가 프로젝트 수준의 거대한 사업이었지만 지금은 민간 기업들도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 산업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역시 흐름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는데요. 정부는 차세대 우주 발사체를 재사용 로켓 구조로 개발하기로 확정했고 총 사업비 약 2조 3천억 원을 투입해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우주 수송 비용을 지금보다 획기적으로 낮추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관련주는 뭐가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국내 발사체 엔진 분야에서 가장 앞선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죠. 누리호 엔진 제작 경험을 바탕으로 차세대 재사용 발사체에 들어갈 메탄 엔진 개발에 핵심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여기에 방산 수출 모멘텀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 그리고 레드백 장갑차까지 다양한 무기 체계를 기반으로 수출 파이프라인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특히 유럽에서는 노후화된 구소련제 다연장 로켓을 교체하려는 수요가 늘면서 천무 시스템의 수출 가능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빠른 납기와 개방형 탄약 운용 구조를 강점으로 약 12조 원 규모의 시장에서 점유율 확대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실 관련주는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재사용 로켓은 대기권 재진입 과정에서 수천 도의 고열을 견뎌야 하기 때문에 고강도 복합재 구조와 또 내열 소재 기술이 필수적입니다. 그 가운데 KAI는 차세대 발사체의 대형 복합재 탱크와 기체 구조물을 제작하며 이런 핵심 기술들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중동을 중심으로 방산 수요가 확대되면서 정부 간 방산 협력 프로젝트에서도 수혜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향후 제품 인도 확대가 본격화되면 실적 성장 여력이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정리하면 우주산업, 이제는 발사 비용을 낮추는 기술 경쟁과 함께 새로운 산업 생태계로 빠르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사용 로켓 기술이 어느 수준까지 발전하느냐에 따라 우주 경제의 판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점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서 저는 다음 주에 인터배터리 2016 트렌드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마켓마블 신일섭입니다. 그 장면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저 얘기하니까. 그 마치 젓가락으로 라면 가락을 짚는 듯이, 라면 모양 아니니까 젓가락으로 약간 뭐라고 할까, 메뚜기나 귀뚜라미 잡는 듯이 진짜 그렇게 쉽게 보이잖아요. 그게 말이 안 돼. 그게 원래 화면으로는 그렇게 작게 보이지만 멀리서 찍을 수밖에 없으니까, 너무 화염이 뜨거우니까요. 근데 그 돌아오는 로켓을 그 발사대에 있는 집게가 딱 잡는 장면이 정말 화면으로 보이기에는 아까 말한 대로 나무젓가락으로 무슨 곤충 잡는 듯한, 어떻게 저게 가능한가, 그렇죠? AI인가? 그 장면이 정말로 너무 놀라운 장면이었잖아요. 와, 저게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재사용하는 건 알겠는데 바다에 떨어진 거를 이제 배로 끌고 와가지고 뭐 그거를 조금 수리하거나 해가지고 하는 건 줄 알았더니만, 돌아와서 마치 그 비디오에서 리와인드 시키듯이 돌아가지고 딱 집게로 잡잖아요, 바로. 그러니까 이게 가능해지니까 이제 저희가 돼버린 거죠. 발사 비용이 엄청나게 낮아지니까 최근에 나오는 그 우주 데이터 센터도 그것 때문에, 그 기술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완전 불가능한 얘기다가 뭔가 이 확률이 있겠는데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게 스페이스X의 그 기술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지금 정말 앨런 머스크는 처음에 나올 때만 해도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이거 다 허풍이다. 근데 그 허풍이라고 떠들던 사람마저 사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저도 솔직히 앨런 머스크 너무 이게 쇼맨십이 강하잖아요. 약간 트럼프랑 지금은 좀 멀어졌지만 트럼프 행정부도 그렇고 트럼프랑 초반에 친했던 인물이 다 약간 좀 그렇죠. 자기적이죠. 요즘에 여러분들 많이 보시잖아요. 헤그세스 국방장관이나 캐롤라인 레빗 때문에 나와서 말하는 거 보면 약간 배우 같지 않으세요? 그 느낌이 너무 강한데, 배우 같은데 그만큼 말을 잘한다는 거죠. 말을 굉장히 잘하는데 청산유수처럼 뭔가 굉장히 꾸미는 어떤 형용사도 엄청나게 써요.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더군다나 너무 말을 잘하니까 저거 좀 뻥 아니야? 하는데 앨런 머스크는 딱 보여줘 버리니까 이게 좀 입을 다물게 하는. 자, 그래서 어쨌든 우주 데이터 센터도 가능할지도 모르겠어요, 진짜로. 그래서 스페이스X 관련주가 어제도 조금 움직였고, 스피어 같은 그 부품 종목도 있고, 스페이스X에 직접 투자한 회사들 있잖아요. 미래에셋 벤처 투자나 이런 회사들. 이런 회사들은 지금 이제 3월 달이니까 6월 달 상장 예정이면은 한 5월 달까지, 4월, 5월 달 봄에 좀 계속 강하게 움직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뭐 기대감이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 코스닥은 플러스고 코스피는 마이너스인데 좀 한 3일간의 어떤 전쟁 같은, 그렇죠? 전쟁 같은 그런 모습은 좀 잦아들었네요. 물론 이건 전쟁 같은 모습이 또 터질 수도 있는데 정말 전쟁과 같았죠, 여러분들. 어땠습니까? 거의 뭐 구토가 날 지경이라고 하던데 진짜 롤러코스터가 저런 롤러코스터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언론이 원래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이게 너무 득달같이 정말 이게 떨어지면은 마치 무슨 무슨 지하 무슨 이란 핵시설을 파고 들어가듯이 벙커버스터처럼 막 한없이 지하로 갈 것처럼 얘기하고 또 반등을 하면은 또 무슨 저 천당 갈 것처럼 하는데, 이거 뭐 한쪽으로 그렇게 가는 지금 저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 우리나라만 그러면 모르겠는데 전 세계 증시가 이 트럼프의 그 이란 공습 때문에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독일, 프랑스라고 지금 뭐 저기 할까요? 독일, 프랑스는 보시면 오히려 더 밑으로 빠졌어요. 3일간의 흐름 다음에 4일째에 밑으로 저점을 또 갱신했다니까요, 지금 뭐 이탈리아도 그렇고 지금 이제 자기네 국민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탈리아 증시는 없나요? 이탈리아 증시 없네. 이 지금 프랑스도 그렇고 그 유럽인들이 중동에 상당히 많이 거주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유럽에 미군 부대만 있는 게 아니라 유럽의 부대들이 상당히 많이 중동에 그 압정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이제 불똥이 튀니까 다들 여기에 이제 군대를 파견하거나 뭐 지상군은 파견 안 하겠지만 여러 가지 이제 그 군사 작전을 펴기 위한 어떤 전진 작전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것 때문인지 굉장히 이제 변동이 심합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은 오히려 지금 일단 갭을 메우고 있잖아요. 지금 코스닥은 갭을 메웠고요. 그렇죠? 갭을 메우려고 시도하고 있죠. 코스피는 갭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독일이나 프랑스보다 낫잖아요. 지금 독일, 프랑스는 갭이 2개가 나오는데 갭을 못 메꾸고 밑으로 갔다니까요, 이거 지금.
자, 아시아 증시도 보세요. 니케이 보세요. 니케이 밑으로 갔잖아요. 그리고 대만도 지금 다 똑같아요. 대만은 뭐 21선 위에 있어서 조금 유리하긴 하죠. 자, 어쨌든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3일 동안 전쟁 같은 흐름에서 오늘은 약간 좀 정중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뭐 또 변동성이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그 상황 전개에 따라서. 어쨌든 지금은 조금 잦아든 상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거 어디 갔나요? 엔비디아를 왜 보고 있죠? 자, 5번에 있을 것 같은데요. 맞죠? 이거를 지우면 나타났는데 지웠습니다. 다시 펴드릴게요. 자, 종목 시세에서 종목별 시가총액 피면은 나옵니다. 자, 오늘 다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강세죠. 자, 이거 진짜 여러분들 좀 약 올리는 거 같죠? 솔직히 말해서 톰과 제리의 제리 같지 않아요? 좀 이게 반대로 가신 분들 정말 약 올릴 거예요. 왜냐면 이게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첫날 둘째 날은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 전차 군단이 급락을 하고 그 당시에 이제 천공투의 위력이 발표가 되면서 그죠? 좀 뒤에 발표가 되죠. 발표가 되면서 이제 방산주가 완전히 상한가를 갔는데 둘째 날에 고점 찍고 내려갔죠. 그 다음에 3일째 큰 반등을 하면서 오히려 이제는 위로 이제 저기가 걸리면서 너무 올라가지고 거래 정지가 걸렸죠. 그렇게 오른 다음에 다시 오늘은 또 어떻게 됐어요? 또 다시 방산으로 갔잖아요. 이거를 정말 진짜 고개사처럼 잘 탔으면 이거 대박이잖아요. 지금 맞죠? 첫날 둘째 날을 방산으로 엄청난 대박 수익 거둔 다음에 그날 오후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저점에 잡아가지고 대박을 낸 다음에 다시 또 방산을 탄 거예요. 어제 마지막 마감가에. 그럼 오늘 또 대박이잖아요. 근데 이걸 만약에 역방향으로 탔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합니다.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자, 오늘은 이 좀 이렇게 전쟁 같은 이런 그 주식의 흐름에서 좀 벗어나서 APR이라는 종목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아, 저거 정말 머리 아프죠. 오늘 또 방산주가 엄청 강하니까. 자, APR은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화장품이라는 어떤 특성 때문에 좀 화장품은 솔직히 이게 막 변동이 뭐 저렇게 전차 군단이나 방산처럼 왔다 갔다 안 했잖아요. 그래서 뭐 지나고 보니까 뭐 이런 종목이 제일 좋았다는데 정말 굳건했습니다, 여러분들. 자, 보시겠습니다. 저 예전에도 한번 했고, 그렇죠? 뭐 연세대 경영학과 휴학하고 그 했던 창업한 그 이력 다 설명해 드렸잖아요. 지금 30대에서 거의 뭐 GD랑 겨눌 만한, 정확히 모르겠어요. 아마 자산이 거의 우리나라 1위일 거예요. 30대 중에. 메디큐브 에이프리스킨 폼앤드 브랜드 AGR 디바이스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때. 그리고 LG 그 뷰티 디바이스가 너무 투박하고 뭐 충전도 오래 걸리고 이런 거를 저기 접하면서 좀 더 가볍고 집에서 정말 할 수 있는 뷰티 디바이스를 꿈꾸다가 이렇게 됐다 지금까지 얘기했잖아요. 자, 이슈 보겠습니다. 이제는 세계적인 어떤 브랜드가 돼버렸죠. 자, 미래에셋증권에서 45만 원 나왔는데 지금 30만 원이거든요. 오늘 7.77 올라가지고 30만 원인데 45만 원이면 지금 위로 15만 원 정도를 더 불렀어요. 자, 유럽의 온라인, 미국의 오프라인 채널 진입했다. 그 미국의 오프라인 저게 크죠.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이랑 이게 출발점이 달랐던 부분, 그렇죠? 얘는 미국을 먼저 갔고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은 중국에 오랫동안 투자를 하고 있다가 미국으로 전환하려니까 속도가 너무 느린 거예요. 너무 몸집이 크다 보니까. 그래서 완전히 이 지금 그 뷰티의 대표 주자 자리를 얘네한테 내줘버렸죠. 어쩔 수 없이. 자, 글로벌 판매 확대 기대가 된다. 그리고 이제 제로 모공 패드가 또 나왔네요. 모공을 완전히 조그맣게 해주는 건가 봐요. 제로 모공 패드가 초기 판매 반응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커뮤니티 가보겠습니다. 커뮤니티 분위기도 아주 좋아요. 자, 불타기 하려다 그냥 매도합니다. 코스피 아래 찍고 반등하는 동안 반응이 없더라고요. 오늘 종가에 재매집하렵니다. APR 8주 14만 500원 수익 보고 6.1% 수익 보고 파셨습니다. 일단 이분은 오늘 종가에 재매집을 하신다고 하는데 종가가 좀 빠져야 저분이 매집하기 쉬울 텐데 아직까지는 지금 뭐 빠지려는 감은 없네요. 그렇죠? 그냥 계속 상승해버리기 때문에 과연 종가 저가 매수에 성공하실 수 있을지 뭐 저분이 잘 판단하셔서 하시겠지만 자, APR 차트 보면 진짜 우리 그 이란 공습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진짜 이 정도로 굳건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이 몇 개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뭐 저기 있죠. 종목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요런 기업들이 몇 개 있습니다. 자, 쓸데없이 방산주 와리가리 한다고 평단만 높였다. 멍청한 나. 바로 이거죠. 아까 젤이 쫓아가다가 톰처럼 못 잡으면
폭탄 맞는 거거든요. 와리가리 누구 어떤 세대인지 알겠어요, 이거 그때 이게 와리가리가 그 오락에서 나온 파이널 판타지인가? 그 오락에서 그 와리가리하는 그 치트가 있었거든요. 와리가리에서 때리면은 적의 저기가 빨리 줄어요. 이 체력이. 그 와리가리인데 방산주 와리가리 한다고 평단만 높였다. 그렇죠? 그냥 APR 할 걸 이런 거죠. 이번 폭락장 겪어보니 APR이 제일 든든하긴 하더라. 와 진짜 그런데 이렇게 단단할 수가 있나요? 그냥 이게 밑꼬리 단계 그냥 평상시 밑꼬리지 무슨 전쟁의 여파가 전혀 미치지 않는 차트의 모습이거든요. 자 간단 있게 믿어 갓병은. 자 요즘에 뭐 그런 밈 많이 있었잖아요. 재용이 형님, 의선이 형님이 막 빨리 타 이랬다가 지금 아닌 것 같아. 일단 다음에 다시 올게 하고 문 닫고 또 가셨고 그러다가 오늘은 또 방산주가 가니까 이제 승현이 형님이 또 다시 타. 뭐 이런 밈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지금 APR은 왔다 갔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갓병훈님께서 그냥 계속 타라고 문을 열어놔도 아무나 타지 않았을까 마음 놓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코스닥 가보겠습니다. APR 확실히 좋네요. 자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 그 뷰티 대표주가 됐는데 얼마나 또 명맥을 오래 유지할런지 LG생활건강이 또 그렇게 될지 누구가 알았겠습니까? APR은 계속 승승장구하시길 바라고요. 자 APR 차트 정말 단단하죠. 어떻게 저렇게 셀 수가 있죠? 자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 보니까 오늘 코스닥은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죠. 아주 좋은 흐름이에요. 자 지금 보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주랑 지금 삼천당제약 바이오 요쪽이 좀 약한데 윗부분에서 2차 전지가 좀 강하게 지금 올라오고 있네요. 근데 또 아래쪽에는 ABL 바이오, 코오롱 티슈, 리가켄 바이오가 강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기 보니까 ISC, 리노공업 그리고 HPSP 이 지금 요 소부장은 다 좋아요. 그렇죠? 파드도 오르고 반도체 소부장은 다 오르고 있습니다. 동진세미캠, BHI 좋아요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조정을 틈타가지고 아주 좋은 모습입니다. 그렇죠? 고영도 8.66 우리 고영이 그렇죠? 예쁜 고영이 기억나시죠? 오르고 있고요. 아주 좋은 흐름입니다. 오늘 볼 거는 코오롱 티슈진이죠? 코오롱 티슈진 이 지금 8위예요. 8위 엄청나게 높죠? 자 7% 오르면서 10만 원 돌파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겠습니다. 지금 코오롱 티슈진도 기대하시는 분 많은데 20년 만에 그렇죠? 자 보겠습니다. 자 바로 뭐죠? TGC 골간절염 세포 유전자 치료제 바로 저거죠. 저게 이제 임상 3상이 진행 중이라 FDA 허가 신청을 지금 할 거거든요. 이번 연도에.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예전에 인보사였잖아요. 인보사 사태. 다들 아시죠? 인보사 사태. 이 지금 골연골 그 세포를 활용해야 되는데 무슨 신장줄기 세포를 활용했다고 해서 그 떠들썩하게 난리 나가지고 코오롱으로 다 뒤집히고 뉴스 다 도배돼가지고 4년인가 거래 정지됐다가 극적으로 기사회생해서 이제는 드디어 FDA 문턱 바로 앞에 다시 섰습니다. 정말 극적인 지금 시나리오인데 자 보겠습니다. 이슈. 과연 이번에 통과할 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 진짜 이거 진짜 통과되면은 진짜 이거 인간 승리 아닙니까 이거? 인간은 아니니까 뭐 기업 승리라고 해야 되나요? 자 일단 이슈가 있었죠. 미국 정형외과 학회에 참가를 했습니다. 지금 오늘 끝났고요. 오늘까지고 지금 여기서 무릎 골관절염 치료대 TGC 임상 데이터 연구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왜냐하면 저게 골관절염 치료제이기 때문에 정형외과 학회가 중요한 거죠. 우리가 뭐 암학회나 이런 데에서는 ABL 바이오나 뭐 이런 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정형외과 학회에서가 코오롱 티슈진이 맞는 아이템이죠. 자, 미국 병원 연구기관 전문의와 미팅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임상 진행 상황 공유했고 저런 것들 때문에 참가하는 거잖아요. 저런 데서. 그렇죠? 그래서 명함 주고받고 저기서 어떻게 뭐 큰 기술 수출 대박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자, 어쨌든 이 지금 코오롱 티슈진은 기술 수출 모델은 아니고 알테오젠, 리가켄 바이오, 뭐 ABL, 펩트론처럼 기술 수출을 하려면은 이미 임상 1상, 2상 단계에서 초기 단계에 넘겼겠죠. 근데 지금 이미 임상 3상까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수천억 원의 돈이 들고 장기간의 기간이 드는 요것을 다 미션을 완수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기술 수출보다는 자기가 다 키워왔으니까 열매를 자기가 찍어야 되죠. 그래서 코오롱 티슈진이라든가 HLB에 더 기대하시는 분이 또 그 부분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이게 대박이 나면 여기가 더 대박이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더 대박인 만큼 위험성은 당연히 더 높죠. 하지만 이걸 노리시는 분이 더 많습니다.
이게 더 짜릿하긴 하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짜릿하다는 표현이 그렇긴 한데 그렇죠? 나쁜 것도 또 짜릿하다. 이게 사실 울렁울렁거림이 심하면 더 짜릿하잖아요. 사람이 몇 번 망했다가 성공한 사람이 더욱더 어떻게 보면 극적이죠. 사실 보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피말리겠지만 어쨌든 글로벌 제약 의료기기 기업과 상업화인 파트너십 협의를 진행했다는 뉴스까지 지금 나왔습니다. 기대감이 점점 올라오고 있어요. 자, 커뮤니티 가보겠습니다. 코오롱 티슈 진짜 성공했으면 좋겠는데요, 저도. 자, 개미들 미수신용 다 터지려면 4월까지는 봐야 함. 지금은 개미들 물타기 총알이 충분한 상태. 자, 뭐 며칠 전에 또 이슈가 돼서 뉴스에 많이 나왔죠. 그렇죠? 침착맨님께서 7만 원에 팔았던 삼성전자를 21만 원에 다시 들어갔다. 뭐 이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사실 언제 사도 약간 국민 주식이라 사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뭐 침착맨님이야 뭐 한 달에 뭐 유튜브 저기 수익만 해도 뭐 다들 대충 아시잖아요. 솔직히 뭐 저런 거는 뭐 21만 원에 사든 30만 원에 사든 뭐 상관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그 이슈가 됐습니다. 자, 안 돼. 나 더 타야 된단 말이야. 이런 사람도 있었고요. 3월에는 바이오가 좋지 않을까?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2차 전지가 굉장히 조금 부각을 나타내면서 지금 알테오젠이 1위 자리를 뺏겼잖아요. 그리고 로봇이 한번 부각이 됐었고 지금 반도체 소부장까지 왔는데 그 사이에 바이오가 좀 약세였거든요. 근데 코스피도 여러분 보시면 아시잖아요. 전차 군단이 강세였다가 계속 조방원에서 우리 언제가 커뮤니티 글 그때 보셨잖아요. 삼성전자 가야 되나 현대차 가야 되나 그때 참고 기다리셨던 분들 이번에 방산 대박 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제 반등할 때 원자력 두산에너빌리티랑 또 원자력이 반등하고 그렇죠. 이게 순환매기 때문에 그게 자기가 그 타이밍을 잘 잡아요. 가려면 빨리 가고 늦은 것 같으면 발을 빼면은 내 차례가 와버려요 또 이게.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만약 바이오에 있었다면은 바이오에 있는 게 낫습니다. 그런 생각이 맞는 것 같고 4월 1일 날 또 학회 발표가 있기 때문에 이걸 또 기대해 봐야 되지 않을까. 자, 어제 팔아먹은 사람들은 주식 접는 게 맞은 손가락 탓하는지. 자, 근데 뭐 이거는 그렇죠? 하루하루 일이 일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이분도 언젠가 손가락을 탓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커뮤니티 분위기가 좀 좋아야 이 종목도 잘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커뮤니티 분위기가 좀 좋았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더 타야 한다 아쉬운 부분 아니면 코오롱 티슈에 대한 기대감 서로 섞여 있는 커뮤니티 상황이었고요. 오늘 마켓마블 코멘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약간 뭐라 그럴까 옛날 그 초기에 게임 요즘에는 그래픽 좋잖아요. 근데 옛날 게임들 보면 약간 투박한데 그런 거 빈티지스럽고 이런 거 오랜만에 하고 싶잖아요. 약간 그런 스타일로 꾸며봤거든요. 지금 요건 제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커뮤니티에 있는 거 아니고 커뮤니티 글만 있는데 제가 이미지화 한 겁니다. 자, 여기서 지금 상한가 같은 거를 막 가다가 그 상한가인지 모르겠는데 쭉 가다가 마지막 날 이렇게 상한가를 딱 갔어요. 한 5일 지나고 저기서 딱 기가 막히게 셀 딱 누르는 거죠. 근데 이분이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 너무 고민이 많으신 우리 한국인 투자자들을 형상화한 것 같아요. 머리가 풍덩 빠지셨네 이거. 그래서 머리가 풍덩 빠지셨는데 자, 상한가다 전략 매도 30% 먹었으면 됐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별명이 상한가 30% 칼매도 아저씨입니다. 자, 그래서 코오롱 티슈진 아니고 여기 원래 코오롱 이슈진이라고 올려놓으셨어요. 이게 코오롱이 약간 이슈를 따가지고 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은 오늘부터 매일 상한가에 매도를 걸어놓는다. 그러니까 이분 얘기는 상한가에 매도를 자기가 전량 걸어놓으면은 자기가 밑에서 팔고 싶어도 그걸 빼가지고 팔지 않으면 안 팔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각오신 것 같아요. 상한가에 매도 걸어놓고 나는 웬만한 플러스에서 안 판다. 지금 각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 이 상한가에 전략 매도하는 칼 아저씨가 되면 좋겠다는 저의 응원을 한번 불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상한가다 전략 매도 나는 칼 매도 아저씨.
중동 리스크가 다시금 부각되며 미국 시장이 하락한 여파를 받아 오늘 코스피가 하락세를 보이며 출발했습니다. 코스닥은 장 초반에 매수 사이드카까지 발동되면서 강세 탄력이 붙었는데요. 다만 10시 30분쯤에 저점을 찍은 뒤 다시금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지수 바로 열어보시죠. 코스피도 1%가량 하락하면서 5,520포인트 지나가는데요. 장 초반에 5,600선까지 오르면서 잠깐 양전이 되기도 했습니다만 다시금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오늘 10시 30분을 저점으로 찍은 뒤에 지금 그래도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닥은 1.4%가량 상승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1,132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보다 코스닥 쪽으로 상승 탄력이 조금 더 붙고 있는 상황이고요. 상승하는 종목도 코스피보다 코스닥 쪽이 조금 더 많은 상황입니다. 매매 동향 함께 열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코스피 시장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1조 5천억 넘게 팔면서 다시금 강한 매도세가 붙고 있고요. 기관도 마찬가지로 6천억가량 순매도 중입니다. 개인만의 순매수가 2조 원 넘게 들어오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를 개인의 순매수가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2조 1천억 넘게 개인의 순매수 들어옵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는 개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오는데요. 개인은 670억가량, 기관은 1,200억가량 사들이고 있습니다. 기관은 매수폭을 계속해서 키우고 있는 상황이고 외국인은 장 초반부터 매도를 하더니 매도폭이 점차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1,800억가량 순매도 중인데요. 오늘 6거래일 동안의 순매수를 끝내고 외국인이 코스닥 시장을 팔자세로 전환됐다라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양시장 외국인이 팔고 있는데요. 원달러 환율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1,460원 선에서 다시 1,470원 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전장 대비해서 10원가량 올랐는데 지금 그래도 개장 직후보다는 3원가량 내렸고요. 1,473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사태가 이어지며 유가와 천연가스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태양광 관련주가 반사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기대감 속에 강세 탄력이 붙고 있습니다. 전 세계 원유 핵심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이 위협받는 가운데 이란이 유조선을 공격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간밤 WTI 가격이 배럴당 81달러를 돌파했는데요. 유가가 이렇게 큰 변동성을 보이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가 에너지 체제를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탈바꿈하자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기회에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좀 신속하게 대대적으로 하는 게 어떨까 싶다는 발언을 했는데요. 또 서남해안 쪽에 재생에너지 생산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전망 부족으로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다면서 재생에너지의 신속한 활용을 요구했습니다. 오늘 하나솔루션 그리고 HD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태양광 관련주가 일제히 강세 탄력 붙고 있습니다. 하나솔루션 10.47%가량 오르면서 49,05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HD 현대에너지솔루션도 27%가량 급등하면서 오름폭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1만 4,4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S에너지 주가도 상한가 도달했습니다. 1,579원 지나갑니다. 넷마블이 구글의 앱 수수료 인하의 최대 수혜주라는 증권가 평가에 장중 두 자릿수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구글은 현지 시간 4일 안드로이드 앱 내 결제 수수료를 30%에서 최소 15%까지 인하하고 구독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10%로 낮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미래에셋증권은 앱 수수료 인하가 현실화되면 공헌 이익률 증대에 따른 게임사들의 수익성 개선이 본격화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는데요. 특히 국내 게임사 가운데 모바일 매출 비중이 90% 이상이고 인앱 결제 매출 비중이 70% 이상인 넷마블이 가장 큰 폭의 이익 상승을 경험할 전망이라며 넷마블의 목표 주가를 기존 88만 원에서 8만 원에서 8만 5천 원으로 올렸습니다. 지급 수수료 규모가 크기 때문에 수수료 인하의 혜택을 가장 크게 볼 거란 건데요. 이 같은 전망에 넷마블 주가는 오늘 장중 최고 15% 넘게 올랐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12%가량 강세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요. 54,3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개인주 전반이 상승 탄력 붙고 있는데 펄어비스도 4% 넘게 상승하면서 57,1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테슬라에 납품하는 배터리에 모기업인 LG화학의 양극재 대신 LNF의 제품을 사용합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이 테슬라에 공급하는 배터리에 LG화학 양극재를 제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테슬라의 요구 사항인 울트라 하이니켈 배터리 양극재는 LNF만 생산하기 때문입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은 작년 하반기부터 LNF의 울트라 하이니켈 양극재로 제조한 3원 개 배터리를 테슬라에 납품했습니다. 테슬라는 모델 Y 등 전기차에 이어 내년 양산하는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에도 이 배터리를 탑재할 예정인데요. LNF는 지난해 세계 최초로 울트라 하이니켈 제품 양산에 성공했습니다. 테슬라 물량을 앞세워 올해 4년 만에 흑자 전환을 노리는 바 올해 영업이익이 1,200억 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LNF 주가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 시간 10% 넘게 오르면서 11만 7,9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LG 에너지솔루션 주가도 0.54%가량 상승하면서 37만 3,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LG화학 주가는 1.69%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31만 9천원 선 지나갑니다. 지난주 주말 불거진 중동 리스크에 원유 의존도가 높은 한국 시장이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번 주에 크게 변동성을 보인 국내 증시가 오늘도 일단은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 시장에서 주목해야 할 업종과 종목 전략까지 저희와 함께 이어서 살펴보시죠. 네, K 배터리 반겨 유럽에서 그 지역을 얼마나 흔들 수 있을까 오늘 이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정 경제평론가님 옆에 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이걸 알려면 유럽에서 K 배터리 위상이 어디까지 올라가 있는지 그 지점부터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상이 네. 많이 추락했죠. 예. 사실 좀 아쉬운 대목이긴 합니다. 예. 21년도에 어떻게 보게 되면 점유율로서는 그 K 배터리가 한 70% 이상을 갖다가 달성했으니까 당시가 최고치였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보게 되면 21년도에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확산을 갖다가 전격적으로 이제 확산하기 위해서 보조금 같은 경우를 갖다가 대폭 투자를 하면서 전기차 확산을 부추겼죠. 네. 이 덕분에 사실은 K 배터리 같은 경우는 당시에도 벌써 사실은 캐파를 갖다가 다 완성한 상태였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이라든지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그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18년 정도에 전부 다 공장이 끝났고요. 그다음에 SK온이 약간 늦어서 20년도에 전부 다 공장이 끝났으니까 건설이 끝났으니까 그 한국 K 배터리 어떤 동무대였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근데 22년부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역전이 됐습니다. 저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네. 우리는 계속해서 줄고 있고 중국 저 빨간색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의 점유율 같은 경우는 한 35% 정도까지 하락을 했으니까 불과 한 4년 사이에 반토막이 났다.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이 계속될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뭐 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게 뭐 단순히 너 휴망회로 올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반박할 수가 있겠지만 구조적으로 이제 한국 배터리의 어떤 점유율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고토 회복 이게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는 어떤 구조적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궁금해집니다. 네. 그런 어떻게 보면 K 배터리의 성장 구조적인 요인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네네네. 궁금한데 네. 유럽도 미국과 비슷하게 국내에서 만들어라 네. 이렇게 좀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유도책? 예. 유럽도 이제 그 배터리 같은 경우를 갖다가 일종의 그 전략적 안보 자산으로 취급을 해서 미국과 비슷한 어떤 규제 정책을 계속해서 강화를 하고 있죠. 근데 미국과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미국은 노골적으로 중국산 배터리를 막는 거고 EU는 노골적으로 아주 표면적으로는 중국산 배터리에 대해서 어떤 규제, 직접적인 규제를 취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다만 유럽이 강조하는 것은 Made in EU, EU에서 모든 걸 생산을 해라. 뭐 이런 정책을 갖다가 추진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핵심에 이제 몇 가지 어떤 법들이 있는데 CRMA라는 법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핵심 원자재법이라는 네. 거고요. 두 번째가 이제 배터리 여권제도.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이제 EU에서 EU 집행위원회에서 초안이 발표된 산업 가속화법까지 이 법들의 어떤 공통점, 그러니까 지향하는 것들은 간단합니다. 유럽 영내에서 생산을 해라. 이 부분을 갖다가 강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네네. 예. 네. 그러면은 이제 하나하나씩 이게 네. 어떻게 보면은 정책이잖아요. 네네네. 정책을 우리가 또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RMA 핵심 원자재법 이게 미치는 영향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CRMA라는 건 핵심 원자재 법이라고 보통 우리가 명명을 하죠. 이게 이제 그 핵심은 이겁니다. 34종의 핵심 원자재.
그다음에 그걸 갖다가 가능하면은 이제 그 유럽 영내에서 채굴부터 재활용까지 하라는 법이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서도 17종을 갖다가 전략적 그 핵심 원자재로 따로 분류를 했어요. 이게 이제 어떤 부분에 이제 포함이 되는 거냐면 배터리라든지 항공 우주 분야에 이제 포함되는 것들이겠죠. 여기에는 뭐 리튬, 니켈, 망간, 코발트, 구리, 히토리 등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이게 이 부분이 이제 핵심이 뭐냐면 2030년까지 최소 10% 이상을 영내에서 채굴해라. 네. 이런 어떤 핵심 원자재는 전략적 핵심 원자재고는 그다음에 최소 40% 이상을 EU 영내에서 가공을 해라. 네. 그다음에 최소 25% 이상을 재활용 원자재를 통해서 조달을 해라. 그다음에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건데 단일 제3국에서 생산된 전략 원자재의 수입 비율이 전체 소비량의 65%를 넘지 않아야 돼. 굉장히 말이 어려운데 네. 간단합니다. 이 표면적으로는 특정 국가를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중국산 광물 의존도 탈피를 목표로 하고 있는 거죠. 중국산에 대한 어떤 광물 의존도가 너무 심하니까 그 부분을 갖다가 이제 좀 줄이겠다. 네. 이런 어떤 의도를 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이게 이제 중국산 배터리에는 타격이 되는 거고 왜 K 배터리에는 반사이익이 되냐면은 중국 배터리 기업들은 완전히 수직 계열을 했잖아요. 그다음에 오로지 거의 대부분을 갖다 중국산 원자재를 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부분을 65%까지 줄인다는 얘기는 뭐냐면 65% 이상 넘어가면 규제를 하겠다는 얘기는 뭐예요? 중국산 배터리 자체를 갖다가 들 쓸 수밖에 없는 환경 자체가 되겠죠. 네. 그럼 K배터리의 그 반사이익은 뭐냐? 한국 기업들은 이미 IRA 요건 충족을 위해서 광물 공급망 다변을 갖다가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탈중국 공급망을 갖다가 어느 정도 완성해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가령 뭐 리튬 같은 경우에는 아르헨티나라든지 아니면 호주라든지 뭐 이런 쪽, 뭐 니켈 같은 경우는 인도네시아를 들 수가 있는 거고 이런 쪽으로 이제 다변화를 갖다가 이미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또 하나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거는 재활용 경쟁에서 그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CRMA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핵심 원자재의 25% 이상을 재활용으로 충당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한국 기업들은 이미 재활용 업체들이 거기에 진출해 있죠. 예. 가령 뭐 에코프로, 성일 하이텍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좀 유리한 위치에 서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장기적으로 다시 말해서 CRMA가 전면적으로 작동하는 2030년부터는 게임의 틀, 경쟁의 틀이 바뀔 수밖에 없다. 즉 과거에는 가격 경쟁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어떤 그 배터리 업체들이 규제를 충족하느냐.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바꿀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중국산 광물을 쓴 값싼 배터리보다는 약간 비싸더라도 CRMA를 기준을 갖다가 충족하는 배터리만 이제 배터리가 좀 강세가 뭐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겠죠. 예. 네. 이걸 어떻게 보면은 타국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면 타국 법을 따라야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중국 의존도를 낮춘다. 이건 네. 우리한테 정말 이익이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네. 그런 체인망 이런 부분도 부지런히 준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능한 이유가 아니나 네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배터리 여권제도라는 그렇습니다. 건데 이게 뭐고 언제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 건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이 부분이 이제 제일 시행 일자가 가까워요. 바로 내년 2월부터 시행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어떤 폭발성을 갖다가 대부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 도대체 배터리 여권제가 뭐냐? 배터리 전 생애 주기를 갖다가 디지털 이력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전 생애 주기라는 건 뭐예요? 광물 채굴, 그 다음에 만들죠, 가공. 제조를 하죠, 예. 사용을 하죠, 예. 그 다음에 폐기를 하죠, 재활용까지 이 부분을 갖다가 다 디지털로 해가지고 이력을 남겨야 된다는 얘기인 거고요. 여기에 사람처럼. 그렇죠. 예. 여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탄소 발자국이 얼마나 되느냐. 그렇죠? 배터리를 만드는데 배출된 온실가스 총량 이걸 갖다가 반드시 기록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원자재 이력, 리튬, 코발트 등이 어느 나라 어떤 광선에서 채굴되었는지 출처를 반드시 명기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재활용 원료 사용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그다음에 ESG 실사라는 게 있습니다. 가령 뭐 이 광물 채굴 과정에서 아동 인권을 갖다 유린했다거나 아니면 또 인권 유린이 됐다거나 아동 노동을 갖다 강제했다거나 이런 이력들까지 다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도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걸 어기게 되면은 뭐 시장 퇴출 및 판매 금지, 강제 리콜 등등의 굉장히 강력한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K배터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결국은 배터리 경쟁 자체가 가격 경쟁에서 투명성과
얼마나 친환경성으로 돌아가느냐로 결정이 된다는 얘기겠죠. 네, 네. 중국산 배터리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탄소 발자국에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 내부에서 원재료를 채굴하고 그다음에 가공하고 이러는 과정이 엄청난 뭐라고 할까요? 탄소 발자국이 남을 수밖에 없죠. 또 하나는 사실은 LFP 자체가 공정 자체가 이 친탄소에 가깝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가령 철과 인 같은 경우는 가격은 싸지만 이걸 갖다가 인산철로 만드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많은 저기 보시면은 탄소 배출량을 보게 되면은 뭐 LFP가 제일 높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반면에 이 K배터리가 왜 유리하냐? K배터리는 유럽 영내에서 지금 생산 기반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생 에너지 비율을 갖다가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높이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IRA에 대응하기 위해서 원자재 이력 추적 시스템을 갖다가 벌써 구축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공급망 실사를 해온 경험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교적 빠르게 선제 대응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얼마나 준비가 돼 있는지 그다음에 또 하나 중국의 공급망 같은 경우에는 불투명성이 높고 특정 지역의 인권 문제 등이 얽혀 있어서 과연 유럽 기준에 맞게 이게 투명성 있게 그다음에 ESG 기준에 맞게 얼마나 윤리적으로 생산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런 부분에서는 그 K배터리의 어떤 반격이 예상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요. 가장 크게 이제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중국에서 배터리를 만들어서 배로 실어가지고 유럽까지 오게 되면 그만큼의 또 탄소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뭐예요? K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유럽의 생산 기반 자체를 갖다가 다 건설해 놨다는 얘기입니다. 유럽 영내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탄소 발자국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무엇보다도 재활용 업체까지 다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한 국면이 내년부터는 전개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전 생애 주기 여건 이런 부분도 말씀해 주셨지만 네네. 열심히 가동한 이후에 그걸 이제 폐기 처분했을 때 그 네. 원료를 또 갖다가 네. 다시 그 활용하는 거 그런 부분도 법적으로 이제 의무를 지어야 되는 그런 느낌. 근데 이제 폐배터리 시장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앞서서 이제 우위에 있다고 예, 그런 그렇습니다. 부분 좀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임팩트를 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게 203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아, 약간 이거 룸은 그러니까 남았네요, 아직까지 시간적인 네. 여유가 좀 있다라고 네.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게 어떤 걸 갖다가 의무화하는 거냐면 폐배터리에서 코발트라든지 리튬, 니켈, 락 이거를 갖다가 특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회수해서 새 배터리에 써야 됩니다. 네. 반드시. 그러니까 2031년 기준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코발트는 16%, 리튬은 6%, 니켈은 6%를 받다가 반드시 폐배터리에서 추출한 재활용 금속으로 이걸 갖다가 반드시 이 비율을 맞춰야 돼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 기업한테 뭐가 그럼 유리하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우리가 보통 그 삼원계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는 코발트, 니켈, 리튬 이런 비싼 금속들이 다 포함이 돼 있잖아요. 이거는 폐배터리 업체들이 충분히 이걸 갖다가 추출할 때 상업적인 어떤 생산, 상업적인 이익을 갖다가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어떻게 보게 되면 폐배터리 재활용 업체 입장에서는 이거는 노다지예요. 금광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LFP 그러네요. 배터리는 어떻죠? 예. 리튬. 네. 거기서 리튬밖에 쓸 게 없어요. 철, 인산, 인 같은 경우에는 이거 폐배터리 이거 뽑아내는 비용이 더 들어요. 네. 차라리 광산에서 채굴해서 쓰는 것보다도. 그러니까 이렇게 비유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삼원계 배터리는 금이라고 한다면은 LFP 배터리는 이건 돌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LFP 배터리를 만든 회사 입장에서는 이걸 갖다가 폐배터리를 갖다가 그 처리를 할 때 어떻게 보면 웃돈을 얹어줘야 되는 상황이 돌아온다는 그러네요. 얘기죠. 예.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재활용 리튬 6% 써야 된다니까. 재활용 리튬만 6%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이 폐배터리는 그냥 버려버리고. 근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보게 되면은 EU 측면에서는 간파를 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또 하나의 그 법안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EU 배터리법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당신이 그러니까 네 회사가 시장에서 판 배터리가 폐기될 때 그 폐배터리 안에서 리튬을 최소 80% 이상 의무적으로 회수를 해라라고 얘기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LFP 배터리를 팔았으면은 그걸 그냥 버리면은 그렇게 돈이 안 들어가는데 여기서 반드시 돈이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네. 리튬을 이 배터리 안에서 80% 이상 추출을 해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폐배터리를 갖다 처리할 때
웃돈을 줘면서 이 리튬을 갖다 추출해야 되는 LFP 진영의 어떤 고충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NCM 배터리는 폐배터리 처리에 돈이 들어가지 않죠. 외려 수익이 납니다. 이 배터리를 갖다가 폐배터리를 갖다가 재활용 업체에 넘길 때 돈을 받아요. 네. 근데 LFP 배터리는 어때요? 웃돈을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이것 좀 처리해줘. 제발 그리고 여기서 리튬 좀 추출해줘라고 네, 네, 네. 계속 뭐라고 할까요? 추가적인 비용들이 계속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네. 그런 의미에서 2031년 정도가 되게 되면은 한국의 그 3만 개 배터리가 LFP 배터리보다도 우위에 설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국 배터리 재활용 생태계를 갖다가 이미 선점을 했다. 유럽 내부에 폐배터리 처리 업체들, 재활용 업체들이 이미 진출을 해 있다. 그래 네트워크를 갖다가 구성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시간이 오면 올수록 그러니까 올해, 내년, 그다음에 30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점유율의 어떤 회복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니까 점유율의 회복이 점점점 빨라질 것이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예. 그 말씀 들어보니까 NCM 3원 개 배터리 같은 경우에 버릴 게 없는 배터리네 그런 네네, 생각이 그렇습니다. 들고 예. LFP는 왠지 번거롭고 뭔가 2중, 3중으로 돈이 들어가는 구조라서 그 담당하는 사람 좀 골치가 아프겠다. 이게 그 이런 제조할 생각이 때는 굉장히 싸죠. 네. 그다음에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 싸니까 쓰는데 배터리를 공급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갖다 자동차 OEM들하고 나중에 계약을 맺어야 될 거란 말입니다. 폐배터리는 니들이 알아서 처리를 해. 왜 그러냐면 추가적인 돈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걸 완성차 업체에서 부담할 이유는 없겠죠. 다만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배터리의 공급가, 그러니까 LFP 배터리 공급가가 자체적으로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산업 가속화법? 이건 또 뭔가요? 이게 이제 그 EU 집행위원회가 공식 법안이 얼마 전에 이제 초안이 발표가 됐어요. 이게 무슨 법이냐면은 그러니까 다운스트림, 그러니까 핵심 원자재법에 의해서 유럽 영내에서 핵심 광물이라든지 전략적인 어떤 광물들을 채굴하고 가공하고 또 재활용하고 이런 거까지는 됐단 말입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는 그 다운스트림이라고 업스트림에서는 이제 그런 현상이 벌어진 거고요. 다운스트림에서 이제 뭘 주장하는 거냐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자동차라든지 배터리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것 자체도 EU 영내에서 생산한 거에 이제 뭐라고 할까요? 그 굉장한 어떤 가점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가령 우리나라가 지금 ESS 배터리 중앙 입찰 계약에서 그 선정을 해내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그 가격 이외에 중요시 보는 게 너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생산했느냐를 갖다가 중요하게 보고서 네. 그 가점을 주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산업 가속화법이라는 거는 EU 영내에서 제조를 했을 때 가령 전기차의 원가 비중이 거의 70%에 달아야 됩니다. 70% 이상 됐을 때 공공 조달할 때 그 자동차를 갖다가 우대한다거나 아니면 보조금을 줄 때 보조금 요건이 EU 영내에서 가령 뭐 거기에 들어가는 차량의 철강이라든지 배터리라든지 이런 걸 전부 다 합쳐서 네. 원가 비중이 70%가 넘어야 보조금을 주겠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반드시 가능하면은 EU 영내에서 생산을 해내라. 예. 뭐 이런 걸 갖다가 의미하는 건데요. 이게 왜 K 배터리에 그럼 긍정적이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 그 배터리 3사의 그 뭐라고 할까요? 유럽 내 총 캐파는 현재 완료된 캐파가 약 170기가와트아워에 달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2018년, 2020년에 공장 건설이 끝나기 때문에 수율 완성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뭐라고 할까요? 이미 다 그 정리가 된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중국은 뒤늦게 이제 유럽 현지에 사실은 진출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올해 2분기에 그 CATL이 그러니까 헝가리에서 이제 가동을 시작을 하죠. 가동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게 40기가와트아워예요. 그 가동을 시작하는 건 중국 배터리 기업들이 유럽 영내에서 양산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건 이 CATL이 처음입니다. 근데 이게 양산 가동을 시작한다고 해서 바로 그 수율이라든지 안정화가 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이게 최소한 뭐 1년에서 2년 정도 걸리는 겁니다. 그리고 기타 업체들, 가령 뭐 그 비아디라든지 고션 하이테크라든지 EV 에너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단계에서 공장을 짓고 있는 단계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유리할까요? 이미 캐파를 갖고 있고 네. 이런 기업들이 훨씬 더 유리할 수가 있겠죠. 산업가속화법이 빨리 시행되면 될수록 결국은 그 수율 안정화가 일어나고 지금 양산을 갖다가 해내고 있고
이런 그 한국 기업들한테 기회가 돌아올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결론적으로 유럽의 각종 규제책은 한국 배터리 점유율 회복에 어떤 단초가 계속해서 될 수밖에 없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특히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거는 27년부터 시작되는 배터리 요건제가 사실은 예. 그 유럽 점유율 본격적인 회복에 어떤 신호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반가운 소식이네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정책적으로 규제해 놓은 게 사실 우리에게는 더 유리한 시계로 그렇죠. 돌아간다라는 네네네. 점이었습니다. 유럽 지형을 흔들면서 반격을 시작했다라는 의미가 확실히 이해가 됐습니다. 오늘 잘 들었고요. 윤석천 경제평론가님의 분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증시 날씨 전해드리는 마켓에더 김수현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 날씨는 중동 리스크를 소화하면서 비가 내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오늘은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더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우선 정부의 이 코스닥 활성화 정책 기대감이 유효한 가운데 3월 액티브 ETF 출시 기대감도 함께 맞물리면서 오늘 코스닥이 더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코스닥은 개장 직후에 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는데요. 그 가운데 오늘 환율도 급등 출발을 보였습니다. 강달러와 위험 회피 심리가 맞물리면서 환율 1,470원대에 올라섰는데 오늘의 시장 분위기 다음 장에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반도체주 그리고 금융주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간밤 미증시에서 반도체 지수의 낙폭이 깊지는 않았습니다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가량 빠졌습니다. 미국 행정부가 중국을 넘어서 글로벌 기업들을 상대로 AI 칩 수출을 허가제로 추진한다. 이러한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간밤 엔비디아는 장중에 이제 하방 압력을 받기도 했는데요. 그 가운데 국내에서는 삼성전자가 업계 최초로 소캠2를 양산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고요. 또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최태원 회장이 엔비디아의 GTC를 처음으로 참석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반도체 투톱, 오늘은 낙폭이 깊은 모습이고 이어서 금융주에도 오늘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가운데 증권주 안에서는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보다는 이 하락하는 종목들이 많은 장세를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유가 그리고 태양광, 방산같이 중동 전쟁 관련된 모멘텀을 아는 종목들이 오늘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유가 관련된 내용부터 살펴보시면요. 이란이 미국의 유조선을 타격하고 또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같이 인근 중동 국가들의 에너지 시설을 공격을 하면서 WTI 국제 유가가 배럴당 80달러 선을 돌파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은 유가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맑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태양광 관련주도 오늘 폭염같이 뜨거운데요. 에너지 안보 위기가 부각이 되면서 오늘 신재생 에너지가 대안으로 떠올랐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우주 데이터 센터 모멘텀도 오늘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우주 데이터 센터 관련된 채용을 열었다는 소식 속에 오늘 태양광 관련주 오늘 상한가로 직행하는 등 오늘 뜨거운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방산주도 오늘 뜨거운데요. 아랍에미리트에 배치된 한국산 미사일 요격체계 천궁2가 96%라는 경이로운 명중률을 보였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우리 정부에 이 천궁2의 조기 공급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오늘 LIG 넥스원을 필두로 방산주가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오늘은 배터리 관련주도 맑음인데요. 우선 다음 주에 인터배터리 2016 일정 모멘텀이 있죠. 일정을 앞두고 기대감이 선반영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증권가의 리포트들도 하나씩 살펴보시죠. 오늘 하나비전에 대해서 키움증권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SK하이닉스양 TC 수주가 이제 본격화되면 2분기부터 실적 개선이 크게 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고요. 또 대만과 중국의 신규 공객들로 인해서 고객 다변화에 성공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오늘 목표가 12만 원 제시했고요. 오늘 넷마블에 대해서도 증권가의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구글이 앱의 수수료를 대폭 인하한 가운데 이 국내 게임사 중에 최대 수혜는 넷마블을 볼 것이다. 이러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K뱅크 같은 경우에는 어제 코스피에 상장된 기업이죠. 오늘 처음으로 투자 의견 리포트가 나와서 가지고 와봤는데 오늘 증권가에서는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금융기관 간의 기업 대출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기업 대출 분야에서 성장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투자 의견 중립 제시한 점 특징적이었습니다. 특징주도 하나씩 살펴보시죠. 오늘 셀트리온 2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한다는 결정을 냈지만 그럼에도 주가는 그렇다 할 움직임 없이 구름이 낀 모습이고요. 오늘 LNF가 맑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테슬라에 납품하는 배터리에 대해서 모기업인 LG화학을 배제하고 LNF의 물량을 소화하겠다는 단독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주가는 맑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폭염같이 뜨거운 종목들 보시면 오늘 S팀 오늘 따따블로 상장을 보였고요. 삼화페인트가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상 증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한 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도 최선을 다해 올게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